우리는 매일 아무렇지 않게 카드를 긁고 대출을 갚고 주식을 사고 팝니다. 그런데 이 익숙한 행동들이 사실은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라 거대한 금융 시스템이 우리에게 하도록 만든 패턴이라면 어떨까요?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정보를 찾는데도 이상하게 삶은 점점 더 팍팍해지고 월급날 통장에 찍힌 숫자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의문이 떠오르죠. 왜 나는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나아지지 않을까? 대체 어디가 잘못된 걸까? 혹시 금융이 더 이상 우리를 돕는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서서히 조여오는 보이지 않는 덫이 되어버린 건 아닐까요? 지금부터 우리가 매일 아무 생각 없이 따라하는 이 금융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 숨겨진 실체를 알아보겠습니다. 금융이라는 단어는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그 의미를 깊게 생각해 보지 않게 됩니다. 은행, 증권, 보험, 카드사, 대출, 이자, 주식, 채권 같은 단어들은 뉴스와 광고, 각종 앱 화면에서 끝없이 등장하고 우리는 그것들을 마치 공기처럼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살아갑니다. 그냥 다 원래 그런 거 아닌가 하고 넘겨버리죠. 그런데 이 익숙함이야말로 가장 큰 함정일지 모릅니다. 익숙해지는 순간 우리는 질문을 멈추고 질문이 사라진 자리를 시스템이 차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구조일까? 라는 질문이 사라지는 순간 구조는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사람들을 조용히 집어삼키기 시작합니다. 원래 금융은 아주 단순한 역할에서 시작했습니다. 돈이 남는 사람과 돈이 필요한 사람을 이어주는 것. 농부가 씨앗을 살 돈이 부족할 때 누군가가 돈을 빌려주고 농부는 수확 후 이자를 얹어 갚습니다. 상인이 먼 항해를 떠날 자본이 없을 때 부유한 상인이나 귀족이 자본을 투자하고 항해가 성공하면 이익을 나누는 구조. 위험을 감수한 사람은 보상을 받고 그 보상은 실제로 새로운 부를 만들어내는 활동에서 나옵니다. 이것이 금융의 가장 초기 형태이자 본질이었습니다. 요약하자면 놀고 있는 돈을 가만두지 않고 더 큰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곳으로 흘려보내는 중개자. 이게 금융의 첫 역할이었죠. 돈은 흘러야 살아있고 금융은 그 흐름을 도와주는 강줄기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단순한 구조는 점점 정교해졌습니다. 은행이 생기고 증권시장이 만들어지고 보험과 연금이 등장했습니다. 은행은 사람들의 예금을 모아 기업과 가게에 대출을 해주고 증권시장은 기업이 주식과 채권을 발행해 한 번에 거대한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장이 됩니다. 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의 위험을 나누는 장치가 되었고 연금은 노후의 소득을 준비하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이 단계까지의 금융은 비교적 건강했습니다. 누군가의 저축이 누군가의 투자로 이어지고 그 돈이 새로운 공장과 기술과 일자리로 연결되면서 전체 경제의 파이가 실제로 커졌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예금이 누군가의 월급이 된다는 말이 이 시기에는 어느 정도 그대로 통했습니다. 금융은 경제라는 몸에 피를 돌게 하는 혈관 역할을 했고 사람들은 그 덕분에 이전 세대보다 더 나은 삶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18세기 말과 19세기 초의 산업혁명은 이 메커니즘이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증기기관, 방직기, 철도, 대규모 공장과 같은 혁신적인 기술과 설비는 엄청난 초기 자본을 필요로 했습니다. 개인의 평생 저축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규모였죠. 여기서 등장한 것이 바로 금융자본입니다. 은행과 투자자들이 자본을 공급해 주었기 때문에 기술 혁신이 가능했고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증가했으며 그 결과 인류 전체의 평균적인 삶의 질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이 시기의 금융은 분명 성장을 돕는 혈관이었습니다. 돈이 새로운 기계와 공장, 철도와 항만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세상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단계로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금융은 방향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경제를 건강하게 돌아가게 만드는 혈관에서
경제 전체를 압박하는 거대한 덩어리로 변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전환점은 금융의 초점이 생산에서 소비로, 그리고 장기 투자에서 단기 거래로 옮겨갔던 시점입니다. 20세기 중반 이후 신용카드와 각종 소비자 금융의 등장은 금융의 성격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 전까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이 가진 돈 안에서 소비를 해야 했습니다.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돈을 모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상식이었죠. 하지만 신용카드는 이 상식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통장에 돈이 없어도, 이번 달 월급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어도, 심지어 앞으로 몇 달 동안 벌 돈까지 미리 당겨 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이것이 엄청난 해방처럼 느껴졌습니다. 원하는 물건을 바로 살 수 있고, 갑작스러운 병원비나 긴급 지출을 카드로 해결할 수도 있고, 각종 포인트와 할인 혜택까지 주어지니 마치 금융이 우리를 한 단계 더 자유롭게 해준 것처럼 보였습니다. 친구들과 여행을 가고, 비싼 가전제품을 사고, 할부로 자동차를 바꾸면서 우리는 이게 바로 현대적인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믿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편리함 뒤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미래 소득이 카드사와 금융기관의 담보로 잡히게 된다는 점입니다. 아직 벌지도 않은 돈이 이미 누구에게 갈지 예약되어 버리는 구조. 겉으로는 지금의 나를 돕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미래의 나를 묶어두는 계약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 도구가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점점 일상의 기본 전제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월급날이 되면 가장 먼저 빠져나가는 것은 카드값, 마이너스 통장 이자, 각종 대출 상환금입니다. 통장에 찍힌 월급은 잠깐 숫자로 반짝였다가 자동이체와 결제 내역에 밀려 곧바로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야 비로소 이번 달은 얼마를 쓰면서 버텨야 하지를 계산하게 되죠. 소득이 조금만 줄어도 바로 연체 위험에 노출되고, 예상치 못한 큰 지출이 생기면 가계 전체가 휘청거리는 구조. 이건 단순히 개인이 돈 관리를 못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라 금융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시스템은 우리가 빚을 내고 그 빚을 갚기 위해 계속 일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금융산업 전체의 비대화가 겹치면서 상황은 훨씬 복잡해졌습니다.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큰 금융회사들의 자산 규모는 웬만한 국가의 국내 총생산을 넘어섭니다. 어떤 거대 은행이나 자산운용사의 결정 하나가 한 나라의 통화 가치와 금리, 심지어 주식시장 전체를 흔들 수 있을 정도입니다. 금융은 더 이상 실물 경제를 돕는 조연이 아니라 실물 경제 위에서 방향을 좌우하는 주연으로 올라섰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커진 금융은 실제로 얼마나 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을까요? 여러 연구들은 충격적인 사실을 보여줍니다. 금융 시스템을 통해 움직이는 자본 중 실제로 공장을 짓고 연구 개발을 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데 쓰이는 비율은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는 이 비율을 약 15% 정도로 추정합니다. 다시 말해, 나머지 85%의 돈은 이미 존재하는 자산을 사고 파는 데 쓰인다는 뜻입니다. 이미 지어진 집을 사고 팔고, 이미 발행된 주식과 채권을 거래하고, 그 위에 각종 파생 상품을 얹어서 또 다른 거래를 만들어내는 일들 말이죠. 이 구조에서 금융은 더 이상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일보다는 기존 자산의 가격을 흔드는 일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우리가 매일 체감하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집값, 전셋값, 월세, 주가, 토지 가격은 계속 오르지만 내 월급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자산을 이미 가진 소수는 잠을 자는 동안에도 부자가 되지만, 자산이 없고 소득 대부분을 생활비로 써야 하는 다수는 상대적으로 점점 더 뒤처지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 금융 시스템은 점점 실물 경제와 사람들의 삶에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역할보다 가치를 재분배하고 끌어가는 역할에 더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자산 가격이 계속 오르는 환경에서는 이미 자산을 보유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부가 돌아가고, 자산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일을 해도
그 격차를 따라잡기 어렵습니다. 금융은 원래 자본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다리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자본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나누는 높은 벽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죠. 여기에 고빈도 거래, 초단기 알고리즘 매매 같은 것들이 등장하면서 금융의 왜곡은 극단으로 치닫습니다. 나노초 단위로 주문을 넣고 취소하는 알고리즘들,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도 없는 미세한 가격 차이를 포착해 수익을 쌓아 올리는 시스템들, 이 거래들은 기업에 장기적인 자본을 공급하지도 않고 새로운 공장을 짓게 하지도 않고 새로운 서비스를 탄생시키지도 않습니다. 말 그대로 돈이 돈을 먹는 게임입니다. 한쪽이 벌면 다른 한쪽이 잃는 완전한 제로섬 게임이죠. 이 게임에서 유리한 쪽은 항상 같습니다. 더 빠른 정보, 더 좋은 통신망, 더 정교한 알고리즘과 더 낮은 거래 비용을 가진 대형 플레이어들입니다. 개인 투자자는 그들이 만들어 놓은 파도 위에 뒤늦게 올라탔다가 휩쓸려 내려오곤 합니다.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면서 수많은 개인이 처음으로 주식과 코인 시장에 뛰어들었지만 그 과정에서 큰 돈을 번 사람보다 잃은 사람이 훨씬 많았다는 사실은 여러 통계와 공시를 통해 확인됩니다. 금융 플랫폼들이 내거는 화려한 광고 뒤에는 작게 이런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는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이 문구는 단지 법적인 책임을 피하기 위한 면책 조항이 아니라 이 게임이 구조적으로 얼마나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정보 비대칭이라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보험 약관의 작은 문구 하나, 대출 계약서의 금리 조정 조건 몇 줄, 파생 상품 설명서에 숨어 있는 복잡한 구조, 이런 문장들은 대부분 소비자가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게 쓰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계약을 설계한 쪽과 그 계약을 설명만 들은 쪽 사이에는 근본적인 정보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계약을 쓰는 자와 그 계약에 서명하는 자는 애초에 같은 위치에 서 있지 않습니다. 이 정보 비대칭은 금융이 위험을 나누는 도구가 아니라 가치를 빼앗는 도구로 변질되기 쉬운 환경을 만듭니다. 예를 들어 어떤 보험 상품은 겉으로 보기에는 든든한 보장을 약속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약관의 깊은 곳에는 실제로 보험금을 청구하기 어렵게 만드는 조건들이 빼곡히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대출 상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낮은 금리와 각종 혜택을 강조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금리가 급격히 오르거나 중도 상환 시 예상 밖의 위약금이 부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요소들은 대부분 일반 소비자들이 계약 당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지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금융이 점점 더 복잡해질수록 금융업계와 일반 사람들 사이의 정보 격차는 계속해서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격차가 커질수록 금융업은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기보다는 이미 존재하는 가치에서 조금씩 떼어가는 방식으로 이익을 얻기 쉬워집니다. 그 결과 금융업은 실물 경제를 위한 윤활유가 아니라 실물 경제 위에서 계속해서 수수료와 이자, 각종 비용을 추출해가는 구조가 됩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재의 쏠림 현상입니다. 전 세계의 우수한 두뇌들이 과학, 교육, 의료, 공공정책 같은 분야가 아니라 투자은행과 자산운용사, 헤지펀드로 몰리고 있습니다.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는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연봉이 더 높고 커리어가 더 안정적이며 사회적 지위도 높게 평가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회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가장 뛰어난 인재들이 인류의 장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이지 않고 이미 존재하는 자산의 가격을 조정하고 구조를 설계하는 데 집중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는 경제의 혁신 능력을 갉아먹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 기후 위기 대응, 질병 치료, 교육 격차 해소 등 인류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그 문제를 풀어야 할 인재들이 숫자로 된 자산의 이동을 최적화하는 데만 머무르고 있다면 사회 전체의 미래는 점점 더 왜곡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인공지능이라는 변수까지 겹쳐지고 있습니다. AI는 이미 금융의 거의 모든 영역에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대출 심사, 신용평가, 사기 탐지, 시장 예측, 자동화된 투자 전략, 리스크 관리까지 과거에 사람이 하던 판단의 상당 부분이 알고리즘으로 대체되거나 강화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효율성이 높아지고 더 정교한 분석이 가능해진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정보 비대칭은 새로운 차원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AI를 활용해 개인보다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시장을 분석하고 리스크를 회피하고 수익 기회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 개인은 AI가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리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변수들이 고려되고 어떤 편향이 개입되는지 거의 알 수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AI가 판단해 주니까 더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알고리즘의 내부가 완전히 불투명한 또 하나의 블랙박스를 믿고 따라가는 셈이 됩니다. 물론 개인에게도 기회는 있습니다. AI 기반 도구들을 잘 활용하면 과거에 전문가만 접근할 수 있었던 수준의 분석을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격차입니다. AI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격차, 그리고 AI 도구를 만든 쪽과 그것을 소비하는 쪽 사이의 격차는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금융이라는 구조 안에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지점은 이미 명확합니다. 금융은 결코 사라질 수 없는 필수 시스템이지만 어느 순간 너무 커지고 너무 복잡해진 나머지 이제는 실물 경제보다 더 큰 힘을 가진 거대한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원래 금융은 경제라는 엔진을 부드럽게 돌리는 오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금융은 엔진을 도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엔진 전체를 덮어버린 거대한 덩어리처럼 무겁고 압도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은 이러한 구조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정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우리는 이 거대한 금융 구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안에서 속지 않는 것만큼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우리의 대응이 시작됩니다. 첫 번째는 이해하는 것입니다. 신용카드, 대출, 보험, 투자 등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금융 도구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익을 가져가는지 단 10분만이라도 들여다보는 것, 그 짧은 시간의 이해가 바로 시스템과 나 사이에 생기는 첫 번째 방어막이 됩니다. 어떤 구조인지 알고 들어가면 덜 흔들리고 덜 휘둘립니다. 두 번째는 선택입니다. 모두가 하는 방식대로 소비하고 투자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위험과 감당해서는 안 되는 위험을 구분하고 특히 빠른 수익을 약속하는 말일수록 그 뒤에 더 큰 위험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작은 결심과 선택들이 모여 결국엔 당신의 재무적인 인생을 지켜주게 됩니다. 세 번째는 업데이트입니다. AI 시대에는 최소한의 금융 문해력과 알고리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조건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당하는 것과 알고 선택하는 것 사이에는 인생이 달라질 정도의 큰 차이가 생깁니다. 지금보다 조금만 더 배우고 조금만 더 이해해도 금융 시스템이 당신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금융을 피해서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월급, 집, 소비, 자녀 교육, 노후 준비까지 이미 거의 모든 영역이 금융 시스템의 영향권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체를 아는 것이 진짜 출발점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이 순간만큼은 잠시라도 시스템 바깥으로 한 걸음 물러나 내가 지금 어떤 판 위에 서 있는지, 이 판의 규칙은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결국 기억해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금융 시스템은 수많은 아무 생각 없는 선택을 먹고 자랍니다. 반대로 단 한 번의 의심, 단 한 번의 질문, 단 한 번의 거절이 이 구조의 작은 균열을 만듭니다. 그 균열은 때로는 스스로를 지키는 유일한 틈이 되기도 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을 금융 전문가로 만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소한
내가 서 있는 세계의 바닥에는 이런 메커니즘이 있었구나 라는 감각 하나만 심어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 감각을 갖는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눈을 가린 채 끌려가는 플레이어가 아닙니다. 적어도 지금보다는 훨씬 덜 이용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금융은 적이 아니라 거리를 두고 신중하게 활용해야 할 위험한 도구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 복잡한 금융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이 모든 이야기는 거대한 이론이 아니라 결국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무심코 눌렀던 자동이체 버튼 하나, 대충 넘어간 약관 한 줄, 깊이 고민하지 않았던 투자 결정 하나가 모여 우리의 5년, 10년 뒤 삶을 만듭니다. 시스템을 욕하는 데서 끝나지 말고 적어도 오늘 한 번은 내가 먼저 멈추고 읽어본다는 작은 실천을 해본다면 같은 금융 시스템 안에 있어도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거대한 변화는 언제나 그렇게 사소해 보이는 한 번의 멈춤에서 시작됩니다.